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한번 이제 서양사가 될 건데 신학로개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신학로개척. 자, 이 신학로개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로개척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로개척의 결과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신학로개척의 배경. 신학로개척이 왜 일어났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려면 제가 세계지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 실력은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이탈리아, 여기 발칸반도, 여기 서아시아, 그다음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쌤이 그려봐도 진짜 민망하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유럽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유럽과 아시아랑 뭐 아프리카 정도의 지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테고,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중해가 되겠죠. 그럼 쌤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보세요. 신학로개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새로운 항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럽인들에게 이런 새로운 항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당시 이 서아시아 세계는요, 오스만이라는 이슬람 제국이 있었어요.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아이들이 이 서아시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유럽인들은요, 이 유럽인들은 교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디랑 교역을 하고 싶어 했다? 여기에 있는 동방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인도라든지 이런 여러 동방 세력들과 이 유럽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큰일 났어. 이 중앙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 유럽인들이 가고 싶어 해도, 동방으로 가고 싶어 해도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으니까 지금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유럽인들은 우리가 동쪽으로 갈 수가 없네?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왼쪽을 볼게요. 자, 신학로개척이 왜 일어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제국이요? 오스만 제국이 있었어. 자, 이 오스만 제국이 무슨 교였어?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이 오스만 제국 아이들이 이미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는 것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밑에 있는 바다는 오스만 제국의 영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서양인들, 즉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PPT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 13세기경에 마르코 폴로라는 이탈리아인이 중국에 여행을 가면서 썼던 하나의 수필문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경문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무슨 록? 동방경문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경문록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마르코 폴로가 조금은 좀 어떻습니까? 과대하게 좀 쓴 부분도 있는데,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면서 느낀 점들을 쓴 거야. 근데 그 느낀 점이, 야, 중국에 가면 말이야, 동방에 가면 지천에 널린 게 황금이고, 야, 모든 초가집조차도 황금집으로 덮여 있다더라 라는 책의 내용이 이 책이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신학로개척의 배경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 동방경문록을 읽어보고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가 된 거죠. 야, 저렇게 동방의 나라는 뛰어난 문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동방으로 가볼까? 동방으로 가볼까? 신학로 개척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방상물에 대한 수요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수요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욕구예요, 욕구. 자, 어떤 욕구? 동방에서 나는 생산물에 대한 욕구.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유럽인들은 당시에 이 동방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의 향료나 뭐 혹은 비단, 뭐 혹은 도자기 이런 것들이 다 동방에서 나는 생산물이에요. 근데 이런 생산물에 대한 인기가 유럽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라도
이 서양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마침 여러분들 이 서양인들이 이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항해술이 발전하게 된 데는 송나라 때 발명된 인류의 4대 발명품이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나침반인데요. 이 나침반이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 유럽인들에게도 쓰이게 돼요. 이렇게 나침반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인들은 항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구만. 나침반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바다를 향해 갈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신항로 개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스만 제국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두 번째, 마르코 폴로가 썼던 동방견문록이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방산물에 대한 수요. 이 말은 뭐예요? 유럽인들이 그만큼 비단이라든지 뭐 자기라든지 향료에 대한 소비 욕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항로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에게는 항해술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자신감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신항로 개척의 주요한 배경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 가볼게요. 자, 그러면 신항로 개척의 전개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 전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신항로 개척의 선발주자는 두 개의 국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포르투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이 에스파냐는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스페인. 교과서는 스페인이라 나올 때도 있고 보통은 에스파냐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도대체 어떤 탐험가들을 보냈길래 이런 신항로 개척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얀색으로 쓸게요. 앞 글자만 따서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색깔을 다른 펜으로 해서 이 반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쌤이 에스파냐니까 한 글자로 에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탐험가들을 다른 사람들로 파견했거든.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포르투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자, 포르투갈은 누굴 파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 제일 첫 번째로 PPT를 보실게요. 바르톨루무 디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1번이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바스쿠다가마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콜럼버스를 3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4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바르톨루무 디아스라는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요.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을 따라서 쫙 가요. 그래서 최남단까지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하냐? 바로 남아프리카의 가장 남단이었던 희망봉에 도착을 합니다. 희망봉. 이 희망봉에 도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누구라고 한다? 1번이라고 써볼까요? 바르톨루무 디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포르투갈의 바르톨루무 디아스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즉, 바르톨루무 디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아프리카의 최남단까지 찍었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누구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스쿠다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스쿠다가마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 바스쿠다가마는 똑같이 포르투갈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이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에 있는 희망봉을 한번 거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정착을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인도거든요. 인도의 어디? 캘리컷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캘리컷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한 사람의 업적을 저는 2번이라고 쓰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PPT에 보는 것처럼 바스쿠다가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아, 바르톨로무 디아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남단에 어디에 도착을 했다. 그렇죠. 희망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바스코다가마는 희망봉을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인도까지 더 확장적으로 나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똑같이 어떻습니까? 희망봉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에스파냐인데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지도를 그리자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공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예시를 드리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좀 유럽이 있고요. 여기 유럽이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발칸반도, 소아시아, 여기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유럽이 있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그림 실력이 정말 엉망인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 아프리카와 인도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여기 중남미까지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를 이 서인도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다. 이게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콜럼버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콜럼버스가 된다면 마지막 4번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4번은 여러분들 똑같이 스페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평소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에요.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일로 쭉 가요. 일로 쭉 가서 남아메리카를 쫙 갑니다. 남아메리카를 쭉 돌아서 일로 가요. 일로 가면 이제 어디로 나올까? 지구는 둥그니까 아시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시아로 쭉 가서 태평양을 지나서 여기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을 거쳐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치고 희망봉도 거치고 다시 아프리카 해안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예요? 들어보셨나요? 젤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붙이자면 여기가 몇 번? 네,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각 사람들의 이제 인물과 거기에 따른 업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동시에 이 지도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 보시면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는 어디에 진출했다? 아메리카의 중부지방에 있는 무슨 제도? 서인도 제도까지도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 최초로 일주를 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았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젤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이건 좀 약간 TMI이긴 한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바르톨로무 디아스, 바스쿠다가마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리고 에스파냐 사람들은 어때요? 비교적 이름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포르투갈은 몇 글자? 4글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스페인으로 치환되지 않습니까? 같은 말. 스페인은 3글자. 아, 스페인은 인물의 이름의 길이가 짧네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4글자니까 인물도 훨씬 더 길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신한노개척의 전개까지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한노개척의 결과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신항로 개척 덕분에 이제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고 이 아메리카의 문명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유럽인들이 이 수많은 아메리카인들을 사륙하고 학살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꿈꿔왔던 여러 가지 문명들 또한, 토착 문명들 또한 파괴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결과를 초래한 게 신항로 개척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유럽은요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왜요? 자,
당시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은, 그리고 존재하다 할지라도 많은 양이 없었던 이 금과 은이 대량으로 발굴이 돼요. 그러면 이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럽인들은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될까? 가난해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자, 수많은 아메리카 토착 문명이 있었는데 이걸 유럽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노 개척의 결과, 지중해 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 발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신한노 개척의 결과 이전에, 즉 신한노 개척의 이전 때는 유럽인들은 좋든 싫든 지중해라는 곳에서 주요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노 개척 이후부터는 이제 이 지중해라는 좁은 곳에서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어디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를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대서양에 해당하는 무역량이 발전했다. 이걸 돌이켜보자면 이제는 무역의 중심지가 더 이상 지중해 무역이 아니라 이제 무슨 무역이다? 대서양 무역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럽에는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과 은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인들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부가 편중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금과 은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가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격혁명을 우린 좀 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단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또 하나, 이제 무역량이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지중해 무역과는 다르게 대서양 중심의 무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른바 상업의 혁명이다. 즉 줄여서 상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상업혁명을 좀 더 어려운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와의 교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근대적인 개념의 주식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은행과 같은 형태의 이런 발전적인 모습들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근대적인 은행이나 뭐 주식이나 뭐 혹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또 이렇게도 서술합니다. 이 신한노 개척이 가져다준 상업혁명 때문에 결국 서양인들의 기본적인 테마인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상업혁명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메리카에서만 나오는 새로운 식량 작물들이 유럽에 전파가 돼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포테이토 칩 좋아하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죠? 그 감자가 바로 여기서 난 거예요, 원래. 이 감자가 원래 아메리카 상물인데 이게 그대로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러분들 옥수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또 먹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담배도 이때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이 새롭게 유럽에 전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럽에 전래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들어오게 된 새로운 작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의 입장이 한번 돼볼까요? 그러면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토착 문명들도 있었을 거란 이야기지. 그 문명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파괴됐어요.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메리카 문명들이 파괴되었다. 대표적으로 아스테카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세요.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이 아스테카와 잉카 문명이 각각 차례대로 파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 유럽인들은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노예화시켜서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양의 농업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런 생산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플랜테이션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의 작물들을 대규모로 어떻습니까? 재배하는 형태. 우리 이런 형태의 농업을 가리켜서 플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업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학로 개척 결과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의 토착 문명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그대로 아메리카에 투입시켜서 노예처럼 완전히 무역에 종사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 볼게요. 많은 수의 이제는 더 이상 아메리카 인준이 아니라 흑인 노예들을 통해, 이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이주시킨 다음에 이들을 완전하게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로 개척의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전개와 마지막으로 결과까지 다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슨 제국이 되겠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거는 스페인의 누구라고요? 무슨 버스? 콜럼버스가 되겠죠. 여러분들, 콜럼버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많은 금과 그리고 은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고 이 결과 가격혁명이에요? 상업혁명이에요? 금과 은은 어떻습니까? 물가잖아. 그러니까 가격혁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신학로 개척이 좀 쉬웠나요? 원래 신학로 개척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